14장 11월의 나무들처럼 궁정과 막사는 세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그곳에 있을 때는 동료의 기풍에 맞추어라. 큰 굴은 아까만큼 북적대지는 않았다. 헤이즐과 스트로베리가 큰 굴로 돌아와 맨 처음 마주친 건 닐드로 하인이었다. 닐드로 하인은 아름다운 암토끼 서너 마리와 함께 도랑거리며 먹이를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채소 냄새가 풍겼다. 이 땅 속에도 스레아라의 양상추 같은 먹이가 있는 게 분명했다. 헤이즐은 닐드로 하인한테 말을 걸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닐드로 하인이 라버넘의 엘러라이라가 있는 우물굴에 가보았느냐고 물었다. 헤이즐이 대답했다. 네, 가보긴 했어요. 하지만 잘 모르겠더군요. 저는 벽에 박힌 돌보다 당신이랑 당신 친구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카우슬립이 와 있었다. 스트로베리가 카우슬립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스트로베리가 형성 근처에 안 갔어 하고 말하자 잠시 뒤 카우슬립이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고 대답했다. 헤이즐은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오며 침울해졌다. 카우슬립의 윤기 있고 살집 좋은 어깨 너머로 블랙베리의 목소리가 들리자 헤이즐은 블랙베리한테 다가가서 조그맣게 말했다. 풀밭으로 나가자. 같이 가겠다면 누군든지 데려와. 그때 카우슬립이 헤이즐을 돌아보며 말했다. 뭔가 먹고 싶겠구나. 우리가 저장해둔 게 있는데. 헤이즐이 말했다. 지금 실플레이 하러 가려던 참인데? 카우슬립은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우리가 먹을 걸 줄게. 헤이즐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일로 옥신각신하긴 싫지만 우리는 실플레이를 해야 돼. 그런 것에 익숙하니까 비가 와도 상관없어. 카우슬립은 순간 당황한 것 같았다. 그러더니 곧 소리내어 웃었다. 동물은 웃음이라는 것을 모른다. 개나 코끼리는 좀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웃음이 헤이즐과 블랙베리에게 던진 효과는 컸다. 헤이즐은 카우슬립이 무슨 병에라도 걸린 줄 알았다. 블랙베리는 분명히 카우슬립이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뒷걸음질 쳤다. 카우슬립은 말도 없이 줄곧 기분 나쁘게 웃었다. 헤이즐과 블랙베리는 담비라도 만난 것처럼 휙 돌아서서 가장 가까운 굴길로 허겁지겁 뛰어들었다. 얼마 안 가서 핍킨과 마주쳤다. 몸집이 작은 핍킨이 일단 두 토끼가 지나가도록 길을 터주고는 돌아서서 뒤따라왔다.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사방이 깜깜했고 5월치고는 꽤 추웠다. 새 토끼가 풀밭에 웅크리고 풀을 뜯는 동안 빗물이 털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블랙베리가 말했다. 맙소사, 너 정말로 실플레이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건 끔찍해. 난 뭐라도 좋으니 저 친구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한잠 자려던 참이었어. 대체 왜 그런 거야? 헤이즐이 대답했다. 몰라. 갑자기 너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파이버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아. 나중엔 괜찮아지겠지만. 아무튼
이 마을 토끼들은 분명히 이상해. 이 친구들이 벽에 돌을 박아둔다는 거 알아? 뭘 한다고? 헤이즐이 설명했다. 블랙베리도 헤이즐만큼이나 놀랐다. 블랙베리가 말했다. 나도 알려줄 게 있어. 비극 말이 틀리지 않았어. 저 친구들은 정말로 새처럼 노래를 해. 아까 베톤이라는 토끼의 굴에 가봤어. 부인이 아기 토끼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가을에 울새가 우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 아기를 재우는 거래. 정말 기분이 묘했어. 헤이즐이 물었다. 흘라우루, 넌 그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해? 핍킨이 말했다. 다들 상냥하고 친절해. 하지만 내가 받은 느낌은 뭐랄까, 어쩐지 모두 굉장히 슬퍼 보여. 그렇게 몸집이 크고 힘세고 이렇게 훌륭한 마을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 토끼들을 보면 11월에 나무가 떠올라. 나도 바보 같은 생각인 줄 알아. 헤이즐, 네가 데려온 곳이니까 틀림없이 안전하고 좋은 곳이겠지. 헤이즐이 말했다. 아니,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네 말이 맞아. 다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블랙베리가 말했다. 어쨌든 왜 토끼 수가 적은지 모르겠어. 꼭 마을이 텅 빈 것 같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슬퍼하는지도 몰라. 말을 안 해주니 알 수가 없지. 하지만 여기 머무를 작정이라면 그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해. 덩치가 너무 커서 싸울 수도 없잖아. 싸움 걸고 싶지도 않지만. 핍킨이 말했다. 이곳 토끼들은 싸움을 못하는 것 같아, 헤이즐. 몸집은 크지만 쌈꾼 같지는 않아. 비귀기나 실버하고는 달라. 헤이즐이 말했다. 흘라우루, 참 많은 걸 알아냈구나. 빗줄기가 더 거세지는 것도 알고 있어? 난 한동안 괜찮을 만큼 먹었어. 자, 들어가자. 이번 일은 당분간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블랙베리가 말했다. 잠 좀 자야겠다. 하루 밤낮을 못 잤더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새 토끼는 나올 때와는 다른 입구로 들어가 곧바로 빈 굴을 찾아서 서로 바싹 붙어 지친 몸의 온기를 나누며 잠들었다. 헤이즐은 눈을 뜨자마자 냄새로 아침임을 알았다. 해가 떠오른 지 한참 지난 시간이었다. 사과나무꽃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다. 미나리 아제비와 말 냄새도 살짝 났다. 이런 냄새 속에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다. 헤이즐은 불안해하면서도 한동안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었다. 위험한 냄새, 불쾌한 냄새, 절대로 자연의 것이 아닌 냄새가 바로 바깥에서 풍겨왔다. 연기 냄새, 뭔가가 타는 냄새였다. 그러자 비귀기 어제 정찰하러 갔다가 풀숲에서 작고 하얀 막대기를 봤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바로 그거였다. 인간이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때문에 잠을 깬 게 틀림없었다. 헤이즐은 기분 좋은 안도감에 젖어 따뜻하고 어두운 굴에 누웠다. 나는 인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내 냄새를 맡지 못한다. 인간들이 맡을 수 있는 건
자기들이 내뿜는 불쾌한 연기 냄새뿐이다. 헤이즐은 우물굴에 있던 형상을 생각하다가 풋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엘 어라이라가 나타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계략이라고 라버넘으로 모습을 바꿔 벽에 돌을 박아놓고 스트로베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이에 닐드로 하인과 사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핍킨이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사인, 레이, 난, 말리? 헤이즐은 핍킨이 어릴 적 꿈을 꾸고 있는 듯 싶어 안쓰러워하며 편히 잘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었다. 그때 토끼 하나가 바로 근처 굴길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토끼는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블랙베리 말대로 새의 노랫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토끼가 가까이 다가오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 플레이라, 플레이라. 스트로베리의 목소리였다. 핍킨과 블랙베리는 발을 구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가늘고 낯선 스트로베리의 목소리만 듣고는 본능적으로 깨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헤이즐은 굴을 살짝 빠져나와 굴길로 들어갔다. 그 순간 뒷다리로 부지런히 단단한 흙바닥을 구르고 있는 스트로베리와 마주쳤다. 헤이즐이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말처럼 뛰어다녔다간 천장이 무너진댔어. 왜 땅속에서 발을 쿵쿵 구르는 거지? 스트로베리가 대답했다. 모두 깨우르고 비가 거의 밤새도록 내렸잖아. 우린 날씨가 나쁘면 보통 아침까지 내쳐 자. 하지만 이제 날이 기었어. 그렇다고 다 깨워? 인간은 가부렸고 카우슬리랑 내 생각엔 플레이라를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쥐나 떼까마귀가 몰려올 텐데 난 쥐하고 싸우는 거 싫다는 말이야. 너희처럼 모험심 많은 토끼한테는 예산일이겠지만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나랑 같이 가. 난 닐드로 화인을 들이러 가려던 참이었어. 우린 지금 아기가 없으니까 내 아내도 나중에 따라올 거야. 다른 토끼들도 굴길을 따라 나가고 있었다. 스트로베리는 몇몇 토끼들에게 새 친구들을 들판으로 데려갈 거라고 몇 번이나 기쁘게 말했다. 헤이즐은 자기가 스트로베리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제는 몹시 피곤하고 혼란스러워 제대로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푹 자고 일어나서 보니 스트로베리가 정말로 악이 없고 친절한 토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로베리는 아름다운 부인 닐드로 하인에게 감동적일 만큼 애정을 쏟고 있었다. 게다가 성격이 활달하고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토끼였다. 5월의 아침 들판으로 나가자마자 스트로베리는 다람쥐처럼 명랑하게 도랑을 뛰어넘어 키 큰 풀숲으로 폴짝폴짝 뛰어들어갔다. 어젯밤 헤이즐이 찜찜했던 태도는 싹 사라진 듯했다. 헤이즐은 예전에 고향에서 가시나무 덤불에 가려진 굴을 나설 때처럼 입구에 멈춰서서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잡목림 뒤로 해가 떠올라 벌판에 나무 그림자가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젖은 풀이 반짝거리고 근처 개암나무는 실바람에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무지갯빛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시냇물이 불어나서 물소리가 어제보다 세차고 거침없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잡목림과 시내 사이의 비탈엔 연보랏빛 황새냉이가 자라 있었는데 잡초 속에 띄엄띄엄 돋아난 황새냉이는 납작하게 펴진 잎 위에
가냘픈 줄기를 세워 꽃을 피우고 있었다. 바람은 이제 잠잠해졌고 양쪽 숲 사이에서 긴 햇살을 받고 있는 작은 골짜기도 쥐죽은 듯 고요했다. 무릉덩이 위로 새털이 내려앉듯 이 완벽한 정적 위로 뻐꾸기 울음소리가 살며시 내려앉았다. 카우슬립이 헤이즐 뒤에서 말했다. 여기는 아주 안전해. 너희는 실플레이 때 주위를 잘 살피는 버릇이 들었겠지만 여기선 그냥 나가도 돼. 헤이즐은 자기 방식을 바꾸거나 카우슬립의 지시에 따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찮은 일로 다툴 필요도 없었다. 헤이즐은 도랑을 깡충깡충 뛰어넘어가 둔덕에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미 몇몇 토끼들은 들판으로 내려가 산사나무 꽃이 하얗게 빛나는 산울타리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비귀과 실버의 모습이 보이자 헤이즐은 고양이처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앞발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두 토끼에게 다가갔다. 비귀기 말했다. 헤이즐, 너도 우리처럼 잘 대접받았겠지? 실버랑 난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편하네. 우린 이제 운이 트인 것 같아. 만약 파이버 말이 틀려서 우리 마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난 여기서 지내는 게 좋아. 너도 먹이를 먹으러 가는 길이지? 헤이즐이 물었다. 대체 어디에서 먹이를 먹는다는 거야? 얘기 못 들었어? 들판을 내려가면 플레이라가 있나 봐. 거의 모두가 날마다 간대. 누구나 알겠지만 토끼는 보통 풀을 먹는다. 플레이라는 맛있는 먹이, 이를테면 원정을 나가거나 밭에서 훔쳐오는 양상추나 당근 같은 먹이이다. 헤이즐은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의 농가 지붕을 힐끗 쳐다보고는 말했다. 플레이라? 밭을 습격하려면 아침 일찍 갔어야지. 마을 토끼 하나가 헤이즐의 말을 듣고 참견했다. 그게 아니야. 플레이라는 들판에 있어. 시냇물이 불어나는 곳 근처에 많지. 우리는 그곳에서 플레이라를 먹거나 갖고 돌아와. 둘 다 할 때도 있고. 오늘은 조금 갖고 와야 돼. 어젯밤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다들 밖에 못 나가서 저장해둔 먹이가 거의 떨어졌거든.